자, 안녕하세요. 북선 카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조선사 나갈게요. 조선사요. 예. 교재 이제 153페이지 보세요. 이 조선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 이제 고려하고 중세에 비해서 이 제도적으로 상당히 정비가 됐고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도 해마다 두세 문제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한 이제 그 좀 중요시하는 부분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보통 조선사라고 하지 않고 근세라고 하죠. 근세. 그래서 근대와 중세 뭐 중간에 있는 시기다. 그래서 그냥 근세라고 해서 저도 이제 근세사 이제 이렇게 갖다 붙였는데요. 근세사는 이제 좀 보면요. 여기 이제 정치 부분에서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살인파 등장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16세기 때 이 살인파 등장을 하는 과정에서 사나 분당 이런 것도 일어나죠. 그리고 조광조의 개혁 정신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도사에서 좀 많이 나오는 것이 그 의정부 서사제하고 육조직계 이제 그 가정들 차이 이거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군사제도에 대해서 은근히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군사제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본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군사제도 그렇게 한 문제도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군사제도의 변천 과정들 이런 것들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조선시대 법전 있죠. 법전도 한 세 문제 나오는데 조선시대 법제적인 원칙이라든지 특히 건국대전 중심으로 해갖고 문제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성농쟁이 요번에도 한번 시험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조의 정책. 그래서 영조의 탕평정책은 단독 문제는 나오지 않았는데 정조의 그 탕평정책은 단독 문제 한 두 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정조의 탕평정책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정도전 부분이 있는데 정도전은 이제 조선 초기 때 개국 과정에서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정도전하고 조선 초기에 이제 정치제도하고 연결돼가지고 시험문제 나왔던 거. 그 외에도 이제 쭉 있는데, 뭐 그냥 고만고만한 거예요. 세조의 정치, 과거제도, 외단의 연양, 경제소, 유양소,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비교해가지고 사회론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경제 부분을 보죠. 자, 경제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당연히 조선 후기 때의 변화상이에요. 예, 조선 후기 때 이제 그 농촌, 경제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선 후기 나오면 정치사 아니면 다 경제사야. 그래갖고 이제 조선 후기 때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지대변화라든지 대동법, 도고상인, 등등등 있죠. 그래서 도교라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전기 때 나오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가전법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나왔어요. 근데 요번에 뭐가 나왔죠? 공법. 예. 그래서 공법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선후기 경제사 부분이 정리가 잘 된 게 7차 지도서 있죠? 7차 지도서. 그러니까 지금 7차 지도서 말고 국정.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강독하고 있는 걸 이제 하는데 그거 많이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여기 문이 그래요. 예. 그래서 있는데 그런 것들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이제 사회사는 뭐 생각 외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나왔던 한약과 관련된 부분들 한 4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제도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중인하고 조선시대 노비해갖고 조선시대 사회 계층이 구성원들 특징들 있죠. 이런 것들이 문제 나왔다. 자, 문화 부분에서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신학자. 항상 이제 조선 후기 때 나오면 그 문화 나오면 거의 신학자거나 아니면 조선 후기 역사서야. 조선 전후기 역사서. 자, 그 외에는 뭐 예전에 뭐 이하가 이 호남 논쟁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객관식 때 뭐 그 조선시대 해화법문가 같은 게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예전 주관식 때 최근에 객관식 때는 고려만국 정도 이런 거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는데, 고려만국 정도는 전 10년도 기출 문제인데 되게 어려워. 그거 알려면 그 이제 전문 서적까지 파야 돼요. 네. 그래서 10년도 문제 푸시면 알겠지만
아마 인구 역사상 제일 어려운 문제 같아. 그 문제가. 예. 그래서 근데 하여튼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국사 그 수능기출부 있는데 거의 그 앞부분하고 대동소이하는데, 잠깐 여기서 이제 좀 볼 게 뭐냐면 문화 부분에서 조선 초기의 과학 발달이 있죠. 예. 예전에도 한번 우리 인구에도 나왔죠. 예. 그래가지고 조선후기의 어떤 천문학이나 이런 거 발달살, 청상 열차 분야지도라든지 앙법 일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 능력 기출 분석표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조선사는 뭐 딱히 뭐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외에 또 안 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하도 이제 인구 외에도 수능이라든지 한국사 능력 검증에서 자주 언급된 부분도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수능하고 한국사 능력도 같이 봐주세요. 예. 자, 그러면 조선 전기 부분을 볼게요. 자, 조선 시대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중세설과 근세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중세에서는 이제 그 조선사의 신분제고 지주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고려사회와 큰 차이점이 없다. 그래서 조선 시대를 중세설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 근세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세 고려 시대보다 더 나은 사회였다. 그래서 근대를 가는 가도기적인 사회로서 근대 시민사회를 지향하고 국민국가의 터전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나 통론의 관점이 주로 근세설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를 이제 그 근대 넘어가는 이행 단계를 두죠. 그래서 근대사의 태동 이렇게 이제 두죠. 이행 단계를 두었고요. 자, 근데 이제 근세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 처음 사용한 건 아니죠. 이거는 그 세계사적인 보편적인 관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로 이제 그 일본의 경도학파들이 주로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경도학파들이 근대와 중세 중간 사이 그 근세를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사라든지 뭐 자기나 일본사를 이제 적용할 때 쓰던 개념들인데, 우리나라에도 이 근세라는 개념을 써요. 차용해서. 근데 이제 서양이나 이런 데서는 뭐 근세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 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자, 근세가 왜 근세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교과서나 통론적 관점을 보면 일단 지배층의 폭이 넓어졌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고려 문벌귀족 사회였는데 양반 사회였죠. 그래서 그 문벌귀족 사회는 진짜 전 인구의 0.1%야. 극소수죠. 근데 양반은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지만 적어도 10% 이상. 그래서 양반은 그 조선 그 고려 시대 때는 개경 주위에만 살았죠. 근데 양반은 전 지역에 살고 있어. 그만큼 지배층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 그래서 이 조선 시대의 양반 관료 사회는 예전에 고려 사회나 진골의 진골 귀족들의 중심의 어떤 골군제 사회보다 좀 더 상대적인 측면에서 개방적이고 좀 지배층의 폭이 넓다.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지배층의 폭이 넓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만큼 기득권 세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왜냐하면 지배층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게 흔들리거든.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게 상당히 움직이기 힘들어요. 사회 변동이. 그래서 이제 그 미국 같은 사회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근대 국가 보면 중상층이나 뭐 이렇게 이런 탄탄한 사회에서는 쉽게 그 흔들리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서유럽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안 일어났던 이유도 기득권층을 서로 이제 기득권을 공유하고 있는 중상층들이 상당히 탄탄한 기반을 이뤘기 때문에 그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선 사회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 사회예요. 그래서 조선 사회 때 그 외란이라든지 호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양반 사회는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됐죠. 그만큼 기득권층이 탄탄한 사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경제적으로 보면 종전에 이제 그 전시가 체제, 가정법 체제 넘어가는데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제는 그 정근대 시대 때의 토지 운영 방법이 이제 수조권적인 방법에서 뭘로 소유권적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 소유권보다 수조권을 좀 강조했는데 조선시대 넘어가면서 소유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또 가정법도 수조권과 관련된 거지만 그 전시가보다 더 소유권의 진정 형상들이 보여줘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좀 가정법 할 때 더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양인 자산동이 많아져서 농민의 지위가 상승됐다. 예. 그래서 뭐냐면 초창기부터 농민의 지위가 상승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16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그 노비의 비중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40%였다가 이제 점점 줄어들다가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19세기 들어가면 그 노비의 비중이 5%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양인의 지위가 이제 올라갔다는 거. 그 다음에 사회신분적 아까 얘기했고 사상적으로 보면 이 사상적인 측면이 고려사회보다 좀 약간 딱딱해. 고려사회는 유교를 내세웠지만 정치인을 내세웠지만 또 내면적 불교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풍수지나 도참이라든지 다양한 사상들을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조선사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게 온리 뭐예요? 성리학이야. 그래서 성리학 중심 사회였다는 거. 그만큼 사상적 탄력성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조선사회가 좀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성리학이 단순히 정치인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난을 겪으면서 성리학적 규범 질서가 강화되면서 일반 사람도 이제 뭐냐면 적용이 되죠. 예. 그래서 이런 사상적 성리학 일변대 사회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근세사 체험 개념 같은 것들 이제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자, 조선사의 시기 구분을 보죠. 자, 조선사 시기 구분은 이제 크게 여기 표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분법적 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삼분식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분법적 설 중에 제일 유력한 설이 뭐냐면 국가 제조론이야. 국가 제조는 뭐냐면 그 조선 정기하고 조선 후기를 구분할 때 여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뭘 가지고 구분하냐면 양난을 계기로 구분해요. 양난은 뭐죠? 16세기 전후로 해갖고 일어난 임진왜란과 병제론이죠. 그래서 양난을 계기로 해서 양난 전에는 조선 정기, 그다음 양난 이후에는 조선 후기. 그래서 양난 정기 때 이제 그 보통 조선 그 양난 정기 그 후반기 16세기 때죠. 16세기 때 이제 삼정의 문란이 일어나고 조선사에 막 기울고 있었어요. 근데 양난이 딱 터지면서 이게 자극을 받아갖고 조선사회가 뭐냐면 다시 부흥했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가지고 몇백 년 더 갔어요. 200년 갔죠. 근데 이제 이 그 국가 제조론 측면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양난이라는 것이 내인이에요, 외인이에요? 외인이죠. 그러니까 외부에 타격하고 국가가 재건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자생적인 그 기준을 보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타국에 의한 어떤 침략에 의한 대응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우리가 자생성을 주장할 수 없죠. 우리 고유의 발전에 어떤 자생성을.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주장한 거냐면 일본 간학자들이 주장한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걸 많이 사용했어요. 양난 전후도 이게 조선 정계하고 후기하고 이렇게 나는 거. 하여튼 양난을 계기해갖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국가 내에서 국가 제조론 논의가 일어나요. 제조론은 뭐죠? 다시 나라를 보응하자, 복구하자. 그래서 두 가지 개혁론이 나오죠. 하나는 이제 서인 개혁론과 하나는 남인 개혁론인데 서인 개혁론은 지주적 입장에서 이제 체제 내의 개혁적인 방법을 한 보수적 개혁론이고 남인 입장에서 농민 입장에서 한 진보적 체제 개혁론이야. 결국에는 그 어떤 의견을 채택했을까요? 서인들의 의견, 보수적인 어떤 개혁설을 주장했다. 그 내용이죠. 이것도 약간 조선사에서 뭐야 좀 정체된 이미지로 이렇게 그려내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반발 관점들이 나타나죠. 일단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서인들은 보수고 남인들은 진보다 이렇게 주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보면 이게 안 맞는 게 오히려 서인보다 남인들이 더 보수적이에요. 이항적이죠. 근데 우리가 왜 남인에게 진보와 연결시키냐면 그거는 이제 그 유학자 중에 이제 그 신학자들이 되게 중상주의 그 정약이나 이런 계열들이 되게 남은 계열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가지고 이제 생각해가지고 남인은 진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틀렸다는 거지. 왜냐면 이 사람들은 남인에 대해서도 소수예요. 이들은 근기남인 출신이야. 보통 영남 쪽에 있는 남인들이 뭐예요? 적통이죠. 이형 적통이잖아요. 근기남인들은 원래는 이게 남인 계열이 아니라 저쪽 북인 계열이었다가 북인이 정치적으로 몰락하면서 어디로 흡수통합된 거예요. 남인하고 흡수통합한 거야. 그러니까 좀 이항의 그 사상을 기본했지만 나름대로 사상적 탄력성을 보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나비는 사람들은 지금도 경상도는 좀 딱딱하잖아. 그때는 딱딱했어. 그래서 근데 모의 집단이야. 그래서 오히려 서인들이 남인보다 상대적으로 볼 때 진보다. 서인 진보선을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갖고 이제 서인 내에서 이제 물론 이제 17세기 때 이제 그 송시현을 대변하는 사람처럼 주작의 어떤 간악함, 주작한 교조화 형상도 일어나지만 18, 19세기 넘어가면 북학 사상이 나타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그 북학 농자들은 되게 어떤 계열 쪽이에요? 노동 쪽 사람들이죠. 서인 계보를 잇는 노동 쪽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서인들이 진보하다라는 게 설로 앞에 의견을 깨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서는 인조반정설이야. 자, 인조반정설은 뭐냐면 인조반정이라는 건 순수 성리학적 서인들이 그 남인과 동조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패륜을 져줬던 대북 정권을 깼다. 강희군의 대북 정권을. 그래갖고 이때부터 사회가 성리학적으로도 다시 재편됐다. 그런 설이거든요. 그래서 인조반정설은 2분기로 나누되 그 기준을 양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누는 거죠? 그 시점은 인조로 나누는 거죠. 인조. 그래서 인조 전은 조선 전기. 그 인조 후는 조선 후기인데 되게 교과서의 관점이 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제 통론에 예전에 이제 영향을 받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양난 가지고 조선전기, 조선후기 나누고 요 책도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별로 좋은 건 아닌데 되게 이제 교과서나 그걸 보면 잘 읽어보세요. 어디서 끊어지죠? 조선전기가? 그 파트가? 근대사의 태동 육계 정치부가 어디예요? 예? 강해군이 아니죠. 강해군 이전이야. 병자가 이전까지고 그러니까 강해군 이전까지 조선 정교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인조부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후기는 붙어요. 교과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인조 반정설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인조 반정설은 우리가 이제 외인에 의해서 그 이분교를 나눈 게 아니라 이게 뭐죠? 내일 우리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그 발전 과정 속에서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에 이제 그 국가 제조론적 관점 이런 거에 비판적인 관점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 18세기 때 이후에는 징병 문화가 이루어졌고 19세기 때는 위정적 사상은 바탕이 됐다. 뭐 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와 연결되면 조선 성리학과 관련된 거죠. 조선 성리학의 바탕이 됐던 것이 징경 문화. 그 다음에 위정적 사상도 조선 성리학이에요. 요때 위정이라고 할 때 받은 거는 뭐죠? 성리학이죠. 요때 성리학은 누구의 성리학이죠? 조선의 성리학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중세적 민족주의예요. 물론 우리가 근대적 민족주의가 부르기 어려운데 징병사수라든지 위정적 사운동은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지만 중세적 민족주의가 카탈고니에서 범주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이 부분은 뒷부분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그걸 좀 볼 수 있는 인조반정설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조반정설에 보면 초창기 때 순수 성리학이 나왔다가 18세기 징경문화를 개변을 해갖고 나눈 데는 이제 성리학을 뭐냐면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18세기 이후부터 이게 북학론자들이죠. 대표적인 게 박제가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존주론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 그럼 이때 이게 존주론인데 자 여기서 존주란 뜻은 뭐죠? 주왕신을 받들다는 거야. 종왕양의 입각에서 주왕신을 받들다는 건데 자 여기서 종왕이라는 것은 뭘 상징해요? 중화를 상징하죠. 그리고 뭘 상징하죠? 명을 상징하죠. 현실에 대응하면 그 다음에 종왕 양이는 뭐죠? 오랑캐죠. 그리고 오랑캐는 그 당시 이제 그 17세기 전후로 해갖고 누굴 상징하죠? 청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제 17세기 때까지는 북벌령 단계에서 뭘로 해석했어요? 이름을 존주들 그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명나라 망한 명나라를 받들고 원수를 받는다. 청나라가 원수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죠. 근데 이제 18세기 들어가는 북학론자들이 같은 노동계열이지만 다른 식으로 해석하죠. 똑같은 말이라도. 그래서 요때 주는 주를 상징한 그 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두루주자잖아. 나라주자가 아니라 두루주자. 보편성을 상징해. 그럼 여기에서 보편성이 뭐냐? 여기에서 강조하는 예의, 범절, 염치. 근데 그 예의, 범죄나 염치나 문화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주가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양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청나라가 비록 혈통을 받은 오랑캐지만
얘네들이 나름대로 문화적 능력도 있고 예의본전도 있고 유교적 구범을 잘 지키면 뭐가 되는 거야? 얘들은 뭐죠? 주가 되는 거고 아무리 그 뭐냐면 한족이라도 지금처럼 막대먹게 이제 치나 뱉고 떠들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오랑캐 족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나 총알은 오랑캐지만 해당 행동은 이미 두루 유교적인 어떤 중화의 어떤 구별적인 걸 다 우리 문명화된 국가다. 문화적 영향이 있다. 그러면 뭐 청나라도 문화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 논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존중을 해석을 바탕을 다시 재해석을 해서 그 논리를 바탕으로 뭐가 일어난 거죠? 북벌론이 뭘로 바뀐 거죠? 북학론으로 바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18세기 때 진경 문화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조관정설이 이제 보통 지금 통로이라든지 교과서의 주요 관점이에요. 이걸 기점으로 해갖고 뭐냐면 사회를 나눠서 보는 관점이다. 이거 그리고 외인이 아니라 어디에 둔다? 내재적 발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삼식이 구분점이 있는데 삼식이는 아까 이분기를 나눈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세식이 나눠요. 그래서 15세기 전기 사림이 중심하는 16세기, 17세기까지 그 다음에 상임체제가 해체돼 17, 19세기 때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건 주요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파악활동 인조반정설하고 앞에 언급한 국가제조론적 관점 있죠? 그걸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갖고 이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위화도 해군을 보죠. 위화도 해군. 자, 위화도 해군인데 이제 공민왕 사후에 그 친원파하고 친명파가 대립을 하죠. 공민왕 사후에 이제 집권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임이에요. 저희 발음하기 좀 힘든 사람인데, 예. 이 이임은 중립파라고 돼 있어. 근데 이제 어떤 책에서는 이거 친원파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상황을 좀 봐야 돼. 왜냐면 공민왕 이전에 이제 그 공민왕 때 이제 명나라가 들어서죠. 그래서 공민왕 말기 때는 이 명나라를 이제 사대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이 명나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가 원나라를 계승했고 자기 원나라의 모든 그 행동들을 자기가 따라하려고 했어. 심지어 영토도 같이 이제 원나라가 지배했던 그 고려의 영토도 다 먹으려고 했고 그리고 너무 건방져. 원나라는 양반인데 명나라 사신들이 오면 완전히 약탈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열이 받겠죠. 당연히 반면적인 어떤 그 뭐냐면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국민을 죽고 그 당시 이인이 추대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종전에 친명 정책에서 약간 친원 정책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에 따라 친원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친명에서 약간 친원 쪽으로 넘어가니까 중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책에 따른 친원 중립 정책 이렇게 이제 했죠. 그때 이민의 어떤 정책에 제일 반발했던 사람이 당연히 친명파를 중심으로 한 신진사대부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정도전이죠. 그래서 이때 정도전이 이민의 명을 받고 너 원나라, 그때 원나라 북원이거든요. 북원 사신을 마중 나가라 했는데 거절해버렸어.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민이 화가 나가지고 어디도 유배시켰어요. 나중에 유배 갔잖아. 한 7년 동안.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명과 원 간에 북원 간에 양면 해결을 했다. 이런 것들. 원이 강해서 받드는 게 아니라 명이 너무 싫기 때문에 명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이때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최영과 이성계라는 사람 있죠. 이 최영과 이성계는 그 홍건적이나 왜군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등장한 신흥 무인세력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협력을 해서 이민을 쫓아내고 정권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때 최영과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두대 관계가 좀 바뀌게 되는데 최영은 세력 구세력까지 포괄하자. 그래서 이제 건문세족이라든지 친원파 세력들 이렇게 하는 거고 이성계 누구와 연결됐죠? 신진사대부. 그러니까 이제 그 세력들을 쳐내자. 대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최영은 진짜 한강을 돌같이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되게 청렴결백한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건문세족 친원파들은 좀 그런 사람들하고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좀 이미지가 안 맞아. 근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인 성향하고
그 개인하고 둘러싸이는 정치 세력과는 관계가 항상 연결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칼국수 열심히 먹는다고 해서 주변이 깨끗해질 수 없잖아요. 예, 그건 마찬가지. 체형이 아무리 깨끗한다고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깨끗하다. 그런 공식은 성립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 홍건적이 되게 많이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공민왕 때부터 쳐들어갔고, 심지어 공민왕이, 어디까지 가요? 도망가고, 저기 안동까지 도망가죠. 예. 그만큼 있고, 이때 이제 그걸 격퇴한 사람이 최영이나 이성계 같은 신흥 무인 세력들이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외구도 들어왔죠, 외구. 그래서 외구는 이제 그 진포해전에서 최문선, 또 이제 박이가 대마도를 정벌하는데, 진포해전은 유명하죠?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하양무기를 사용하고 해전에서 최초로 격파한 해전이 진포해전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 외구의 침입을 잠깐 볼게요. 이건 이제 일본사하고 이제 관련되는데, 이게 단순히 일본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중국하고 일본, 우리나라 다 연결돼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왜 외구인지 아시죠? 외는 뭐예요? 외소할 외자죠. 왜 외소예요? 일본 애들이 조금 하잖아. 그래서 노각질 잘해. 그래서 노각질 국자 해갖고 외구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언제 쳐들었냐면, 배경을 보면, 남북조 시대 있죠? 일본 사람 좀 할 텐데, 1차 외구, 정기외구는 주로 남북조 시대 때, 그 당시 이제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 당시 다이모들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남해안이나 중국 연해안을 시초고 다녔어. 그게 이제 1차 외구고, 우리나라하고 관련되면 14세기 때 1차 외구예요. 1차 외구. 근데 이제 나중에 또 2차 외구가 있었죠? 2016세기 때. 2차 외구는 주로 이제 그 강남 지역에 주로 출현했는데, 요때 외구는 특징이 뭐냐면, 일본 외구는 별로 없어요. 진해는 없고, 되게 위에.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제 훈도시 차가지고 날뛰는, 그런 것들이 제2차 외구죠. 일본 시대, 이제 시대배경은 전국시대죠. 예, 두 번에 갖춰서 나눠볼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관련된 1차 외구다. 요거는 뭐 일본사 할 때 이제 좀 하고요. 잠깐 뒤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진포해전을 잠깐 다시 더 할게요. 최문선이 진포해전 외구를 격퇴하니까, 어디 외구는 옥천으로 계속 도망가요. 그래서 남한산성을 갔다가, 그 다음에 1월료에 출연했는데, 요때 이성계가 이제 공격해서 물리치죠. 이게 유명한 항상전투예요. 그래서 항상전투 관련된 내용은 거기 용맹여천거에 잘 나와 있어요. 이성계가 화를 샀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아게발도라는 그 미소년 20살짜리 그 젊은 장수가 그러니까 너무 용맹이 뛰어나니까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이제 말을 타면서 활을 쏘는데 활이 여기 투구에 여기 투구에 딱 맞아갖고 투구가 잘라지면서 갈라지면서 그 아기날도의 목을 뚫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딱 얘기 들으면 진짜 이성계가 뛰어나구나 아주 신기한 어떤 뭐냐면 한숨씩 뛰어나 보이구나 그런데 그건 100%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성계가 내세울 게 없다는 거야. 이 사람은 가문이 뛰어나요 뭐 학식이 뛰어나 근데 내세울 수 있는 게 뭐죠? 활 쏘는 거, 활 잘 쏘는 거 그거 가지고 성공했던 사람인데 자 하여튼 그때 이제 이성계가 큰 공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조선의 건국가 있으면 바탕이 됐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이가 이제 외국의 근거지를 정벌하죠. 왜냐면 대마도가 이제 쪽방이들, 일본 애들의 근거지잖아.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대마도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대마도의 전체 이 90% 상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논밭을 일궈가지고 먹고 살 수 없어. 중국이나 조선 간을 통해서 하는데 평안시에는 무효가지만 뭐냐면 어려울 때 약탈을 하게 되죠. 외국으로 돌변하죠. 외국의 근거지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대마도 정보는 뭐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2번 더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도. 예. 자, 2번 있었어, 2번. 태종 때 한 번 있었고, 태종 때 있었고, 세종 때 한 번 있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진포해전과 관련된, 그러니까 항상전투와 관련된 부분을 천재교육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현재 그 108페이지 펴볼까요? 108페이지. 자,
그러면 이성계 이제 항산의 왜군을 물리치다. 그냥 읽어볼게요. 108페이지 거기 있죠? 고려말 외구의 위세는 대단하여 단지 바닷가 마을만을 약탈한 것이 아니라 내륙 깊숙이 쳐들어오기도 하였다. 1380년 외구들이 남부 지역을 휩쓸며 지리산 근처까지 쳐들어왔다.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 이성계가 군사를 이끌고 내려와 황산에서 외구와 전투를 벌였다. 이것이 이성계의 능력을 고려에 널리 알리게 된 황산대첩이다. 황산대첩과 관련하여 이성계를 신비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묘사한 설화가 전해져 온다. 지리산 자락에서 외구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달이 저물려 하자 이성계가 달을 끌어올려 외구를 끝내 물리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오늘날 남원시 인월면의 지명은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예. 인월면의 지명이 여기다 유래한 거야. 좀 황당하죠? 다들 끌어올려서 했다는 게, 근데 말 같지 않은데 후대 만들어졌겠죠.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이때 왜구라는 건 단순히 도둑의 무리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들은 자칫 기마병도 있었고, 많으면 한 3, 4만 명을 이끌고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들의 이제 그 전투 형태를 보면, 정규군에 거의 맞먹는, 일본 정규군 맞먹는 그 형태를 보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좀 있고, 그 당시 또 가마쿠라 호기 때 들어온 아코라오는 그 집단들이 등장해요. 가마쿠라 막부에서 벗어난 무사 집단들이 되게 이 외구의 어떤, 기용이 됐다, 그 주 세력이 됐다는데, 요거는 나중에 일본사 할 때 다시 또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골 격대에서 이제 그 당시 이성계가 부각이 됐고, 그때 이제 오왕이 이제 성장하고 나서 최영이 연결되죠. 오왕의 그 왕비가 누구의 딸이에요? 최영의 딸이잖아요. 네. 그래서 최영하고 오왕하고 인척 관계가 되는 거야. 근데 이때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 명나라 사신을 보냈어. 사신을 보내서, 그 당시 원나라의 상성총관부 가나라에 있었던 지역을 어디가 청령에 설치하겠다. 통보를 한 거야, 일방적으로.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명나라는 누굴 계승했죠? 원나라를 계승했죠. 그 원의 영토도 당연히 누구의 영토예요? 명의 영토고, 원이 예전에 쌍성총관부를 가나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도 누구의 영토죠? 명의 영토다. 그런 논리를 핑계죠. 그래서 청령 위를 설치. 위라는 것은 이제 명나라 시대 때 군사 행정단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청령 위를 해서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반발하겠죠. 고려 조정에서. 그래서 이때 이참에 명나라를 치자. 요동이 지금 뭐냐면 명하고 원하고 이제 막 옥신각신 하니까 우주공산 치니까 차라리 요동을 점령해서 명을 압박하자. 그런 논의를 이제 일어난 거야. 채영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채영은 요동 정보를 주장을 했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누가 반대했어요? 이성계가 반대했죠. 이성계 반대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성계 반대 논리가 그 위에 있는 그 사불가론이죠. 네 가지 안 되는 이유. 소로서 대를 거역하는 것이요, 여러 배 군대를 동원한 것이요, 원나라를 동원하면 또 왜구가 오니까 안 된다 등등등 해갖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의 명분에 불과한 거고, 실제적으로 이성계가 그걸 이제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채영이 물론 요동 정도도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성계 세력을 좀 쳐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성계가 반발하겠죠. 자기 군대를 동원하고 갔는데 승산이 없는 싸움이야. 괜히 명나라 출병하면 신흥대국 명나라와 고려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인 상황상 명나라가 이길 수밖에 없지. 이건 지금 미국하고 한국 싸우면 누가 이기죠? 미국이 싸우죠? 미국 이기잖아. 당연한 거야, 그거는. 예. 근데 분명히 그거 100점 싸우면 100점 할 텐데, 이거 왜냐면 자기 세력만 축소시킨 거야, 군사적 세력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거죠.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요동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다시 위화돈 해고를 통해서 채용을 쳐내고 누구를 내세웠죠? 창왕을 내세웠죠, 창왕. 창왕도 원래 이제 그 안내사를 하다가 그 당시 그 같이 참여했던 조성민, 누구죠? 이성계하고 이제 같이 참여했던 사람이 누구죠? 조민수. 조민수하고 이제 이색이 하도 강하게 내걸어서 어쩔 수 없이 세웠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위화도해군 결과를 보면요. 자,
최형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폐가 입진 문제. 폐가 입진 뭐예요? 가짜 왕을 폐하고 입진. 새로운 그러니까 진짜 왕을 세우자. 그러니까 이제 청왕하고 우왕은 누구의 자식이야? 신돈의 자식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걸 해서 공민왕의 자식들을 후손들 찾아 고려에 진짜 종자를 찾아서 왕위를 앉히자. 이게 폐가 입진의 근데 요때 이 논쟁을 통해서 이제 우왕하고 창을 폐하고 그리고 자기 세력된 조미수도 쳐내요. 그래서 이제 누굴 내세우냐면 공양왕을 내세웠어요. 공양왕을. 그래서 공양왕이 4년 동안 이제 그 왕노를 했는데 공양왕 때는 거의 허수아비라고 보시면 돼요. 공양왕. 물론 공양왕이 나름대로 반발도 하고 그랬지만 이게 힘이 어디로 넘어간 거야? 이성계와 그 무리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 개혁 과정 속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당연히 토지제도죠. 왜냐면 돈줄이 중요한 거니까. 재정을 장악해야지 자기 세력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확대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급정도감을 설치해서 가정법을 반포했어요. 그래서 조준이나 정도전이 이제 주 역할을 했는데 이 가정법과 관련된 내용은 조선 경제사 할 때 다시 좀 얘기하고요. 결국에 공양은 3년에 발표했죠. 공양 3년에. 그래서 결국에 있다가 이제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되죠. 그래서 거의 이제 또 500년 동안 넘게 조선이 이제 유지가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지도서에서 한번 볼게요. 268페이지 보세요. 지도서. 자, 지도서 이제 268페이지에 보면 그 위화도 해군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위화도 해군에서 관련된 청량리 설치 문제도 이제 불거진 그 내용이었는데 요거 이제 다 읽어보진 못하겠고요. 세 번째 단락부터 네 번째 단락부터는 볼까요? 그러나 처음부터 국내외의 정세로 보아 요동 정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출병을 반대하였던 이성계는 이른바 사불가론을 내세우면서 압록강 가운데 있는 위화도에 머물고 있었다. 이때 제기된 네 가지 이유는 첫째, 소국이 대국을 거역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둘째는 여름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농사의 지장을 초래하니 불가한 일이고, 셋째는 원정을 틈타 외적이 침입할 우려가 있으니 불가한 일이고, 넷째는 장마로 인해 활에 먹인 악교가 풀릴 염려가 있고 군사들이 병에 걸릴 우려가 있으니 불가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영과 우왕이 이를 허락하지 않자 스스로 회군을 단행하여 개경으로 돌아와 최영을 귀양 보내어 죽이고 정권을 잡았다. 이어 우왕을 내쫓고 창왕을 세우면서 신흥사대부들과 힘을 합쳐 조선왕조 개창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다. 예. 자, 그럼 이제 좀 넘어가서 이제 어디 이제 펼치냐면요. 164페이지 보세요. 자, 온건파의 급진파의 차이점을 보자. 온건파 급진파의 차이. 자, 이게 온건파 급진파의 차이인데, 그러면 신진사대부가 이제 온건파 급진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온건파들은 이제 구복파라고 해요. 왜 구복파냐면 조선 왕조를 유지한 채 태도제 안에서 잘못된 건 개선하자. 근데 이제 이에 관해서 이제 역승용법파는 어떤 파냐고 하면 신법파라고 해. 신법파는 뭐냐? 새로운 왕조를 만들고 나서 조금 왕조 폐하고 새로운 제도와 법을 통해 개혁을 하자는 거야. 그럼 어디가 다수겠어요? 어디가? 온건파죠? 이거 좀 있는 얘들은 온건파들이야. 지금도 저 기득권자는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예. 그리고 역성파들은 좀 뭐냐면 조준이나 이세삼 제하고는 좀 약간 예전에 말했지만 좀 없는 거고 좀 족보도 별로 명확하지도 않은 사람들 되게 많아.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일단 이런 두 개의 파로 나눠졌다. 그럼 나눈 시점이 어디냐? 위화도 해군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위화도 해군 때 뭐 이렇게 나눠졌다고 잘못하신 분인데 위화도 해군까지는 협력했어. 근데 이제 언제부터 갈려졌는데 이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이색 같은 사람들은 이제 폐가 입진부터 이미 이성계 일파들의 한 꼬락선을 보니까 이거 이제 새로운 왕조 세우겠다는 눈치챈 거야.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고려 왕실 쪽으로 넘어가는 온건파 이렇게 넘어가는 계기가 됐는데 되게 정몽주는 폐가 입진까지는 했어요. 근데 어디 계기로?
윤희 2초의 난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성계가 고려 왕조를 멸망시키고 조선 왕조를 새로 가는 그것이 딱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그 정도전하고 정몽주가 대립을 하죠. 예. 그리고 이성계하고 정도전하고 정몽주는 같은 친구예요. 불알 친구예요. 이 사람은요. 같이 이제 동문 또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성계를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정몽주야. 그리고 정몽주가 맹자라는 책을 권했어. 맹자라는 책을 그걸 읽고 혁명사상을 불태워한 거죠. 나중에 기한갈 동안 하는 짓거리 없잖아요. 그냥 맹자 주제 맨날 그것만 읽는 거야. 예.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데 그래서 예전에 한번 윤희 이초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하여튼 윤희 이초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온건개혁파하고 역성인파가 분리돼 나갔다. 그래서 온건개혁파는 뭐 이재현, 이색, 정몽주 그런 사람이고 역성인파는 정도전, 남은 조정인데 앞에 이제 제가 이제 고조 후기 때 얘기 다 했어요. 다만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얘기 못했던 게 뭐냐면 그 불교에 대한 태도인데요. 그 불교를 대한 온건개혁파는 이색 같은 사람들은 유학자이면서 불교 타협이에요. 그래서 억불론을 주장했죠. 유와 부는 같은 돈을 추구한다. 유불동두론. 누구하고 좀 주장이 비슷하죠? 해심하고 유불치선하고 주장하죠. 그래서 불교의 현실적 기능을 인정한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역사명파는 불교도 이단시하고 배척하죠. 첩불론, 유직, 유만, 도학이다 주장하죠. 그건 뭐냐? 조선사회에서 새롭게 세우려면 그 불교적 논리 가지고 세울 수가 없어. 타파할 수 없죠. 개혁을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불교 논리를 타파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은 말로 이렇게 타파를 외쳤지만 실제 얘들도 불교 상당수가 뭐냐면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많아요. 말로 한 거야. 말로만.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적 입장을 볼 때는 이제 얘네들은 이제 다 성리학을 봤는데 성리학 해석이 달라. 자, 그 온건개혁파는 패도 정치를 반대하고 뭐만 추구했죠? 왕도 정치. 근데 이제 역사경파는 패도 왕도를 동시에 인정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패도 왕도 중에 어디에 더 방점을 뒀죠? 왕도 정치에. 그러니까 그 왕도 정치가 기본이지만 조선이 건국하는 이 왕조가 교체된 약간의 심도 필요하다는 거지. 패도와 왕도를 동등하게 본 건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다음 국가 민의 관계에서 보면 되게 온건개혁파는 사가 민을 직접 지배하는 형태죠. 예. 그래서 중소지지층이 이제 주로 이제 그 당시 사대부의 중소지지층이니까 자율성을 존중하는 건데 이게 오히려 이제 성리학의 이념에 딱 맞아요. 이거는요. 근데 역사문파는 이런 측면에서 좀 약간 성리학의 이념에 안 맞는 행동을 해. 판단유학적인 어떤 행동을 보면 거기에 누가 껴요? 사와 민 사이에 국가가 끼죠. 국가가 뭐냐면 직접 민을 지배하는 사는 보조적인 역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성리학적 이념이 아니라 한당유학적 어떤 이념. 한당유학적 정치가 아니야. 그래서 되게 이제 역사문파는 머리에 내구조를 쫙 짜려보면 반은 성리학자인데 반은 뭐예요? 한당유학적 어떤 사고방식이 있어. 국가중심적 사고방식이. 그게 이제 지금도 쉽게 이해하는데 영국이나 뭐 미국, 유럽에서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이렇게 배웠던 사람들이 현실에 들어오면 전혀 민주주의가 아니거든. 말로는 민주주의인데 하는 행태는 뭐예요? 아니, 권위적이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부장님이 안 보시겠지만 여기 상당히 뭐냐면 권위적이었어. 근데 딱 보니까 박근혜 욕하고 막 그러거든요. 하는 행동 되게 진보야. 근데 하는 행동을 딱 보면 행동 자체는 박근혜와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그 역사문파는 이런 거라니까. 반은 성리학인데 반은 한당유학적 국가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게 100% 머리 내구조가 성리학으로 바뀐 거는 언제 때냐? 16세기 때죠. 예, 이때 이제 순수 성리학자는 누가 나타난 거야? 산인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역사문파는 국가 조직이나 운영 방식은 성리학적 이념보다는 좀 한당유학적 이념이 좀 강해요. 이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개혁방향은 고려 왕조의 개혁. 그 다음에 이제 역사문파는 역사문파 개혁. 그 다음에 이제 온건개혁파는 16세 살인파. 역사문파는 15세 홍보파 연결되는데, 자,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그 온건개혁파하고 살인파가 서로 계보가 있긴 있지만 살인파와 온건개혁파 항상 일치한 건 아니에요. 얘는 살인파 같은 경우에는 역사문파보다도 아니 홍보파도 뭐예요? 다른 사상이 되게 메타적이죠. 근데 거꾸로 그 홍보파는 역사문파 메타적이지만 홍보파는 뭐예요?
포용적이잖아. 불교나 이런 거에. 그러니까 이게 꼭 일치되는 건 아니라는 거. 다만 이런 계보상 이렇게 연결되지만 꼭 일치된 건 아니고 그 홍고파는 뭐냐면 또 참고 홍고파는 언제 형성했죠? 세조 때 형성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역성파는 간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이제 세조의 집권 과정이나 이제 연산군 추천할 때 이제 공을 세웠던 세력들이 뭐냐면 홍고파다. 그래서 계보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만 꼭 그 성격이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조선 초기의 정치를 보죠. 조선 초기의 정치. 자, 조선에는 이제 근데 일단은 이제 조선이나 국호를 정했던 이유는 누굴 계승하겠다는 거죠? 종전에는 조선을 계승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그 단군 조선이 뭐가 되는 이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예전에는 그 고조선이 단군 조선만 뜻했거든요. 근데 새롭게 조선이나 공유했으면서 단군 조선, 이만 조선, 기자 조선이 같이 묶어서 뭐가 된 거야? 고조선이 되는 거야. 고조선. 그래서 예전에는 단군 조선만 고조선에 했는데 이제는 범칭해서 고조선을 불려주기 시작했죠. 하여튼 그 당시 조선을 계승한다. 근데 국호를 누구한테 이제 부탁했냐면 명나라 주원장한테 부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국호를 내서 조선이나 한흥인가? 네? 그래서 이성계 고향이잖아. 해정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했는데 그 이성계가 그러니까 올린 이유가 조선을 먼저 이제 유명하니까 자기 조선이라 생각하고 올렸죠. 그리고 그 뭐냐면 홍무제도 조선이 익숙하니까 조선을 선택해줬어. 근데 또 웃긴 게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나라 국호를 남의 나라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선택한 것은 뭐예요? 이거 우리 조선밖에 없어. 좀 약간 수치스러운 얘기인데 하여튼 그렇게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도를 한성으로 이제 옮겼죠. 그래서 한성은 예전에 이제 그 한성 명당서에 돼가지고 계속 오기자 마자 해갖고 설명이 많았는데 하여튼 한성으로 옮겼는데 자, 이 한성의 구조를 좀 볼게요. 자, 한성의 구조를 보면 이제 동대문에서 이제 서대문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요 중간 사이에 큰 길이 있죠. 네, 그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길 중간에 그 뭐냐면 웅종가가 있어요. 웅종가. 이 웅종가는 주로 어느 것이 있을까요? 시청. 웅종가는 저희 오늘날 시전상인데 있었고요. 그다음 한성 주위에 딱 가운데 흐르는 강인지 냇물인지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하죠? 한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청계천이야. 그래서 이 청계천은 이제 한성의 생활하수 역할을 했다 이제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궁궐을 좀 볼게요. 왜 궁궐을 보냐면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자주 나와. 궁궐에 관련된 것 같아. 물론 궁궐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경애론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알 필요는 없지만 그 어떤 궁궐이 있는 거는 좀 아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주요 궁궐을 보면 조선 전기 때 제일 먼저 세운 궁궐이 뭐죠? 경복궁이죠. 경복궁. 네. 그래서 경복궁을 처음으로 쌓았고 만들었는데 이 경복궁이라는 이름은 시경에서 따온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경복궁 그 이름을 정도전이. 그래서 이제 정도전이 이제 수천 태조에게 궁의 이름을 바쳤다고 하죠. 군자만년 개입 경복 이미 수에 취하고 이미 덕에 배부이니 군자만년에 그대는 복을 이루리라.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경복이라는 말이 시경에 나왔는 거야. 군자만년 개입 경복. 그러니까 이 말 듣고 좋다 하면서 채택한 게 경복궁이죠. 그 경복궁 외에도 그 정도전이 여러 명칭 다 정했어. 뭐 군과 샤의 명칭, 뭐냐면 사대문의 명칭 다 이름을 거의 그 정도전이 지었다고. 다 유교적인 의미로 예전에 기초문에 나왔던 부분인데, 자, 근데 이제 경복궁은 이제 그 왕자의 난이 나왔잖아.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자의 난을 통해서 집권했던 태종은 경복궁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말대로 한양으로 맡기면 안 되는데 경복궁에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창덕궁을 지었죠. 창덕궁. 그래서 경복궁의 동쪽에 있다 해갖고
이걸 동궐이라고 동궐. 동굴도 아시죠? 예. 그래서 창덕궁을 지었는데 이 창덕궁이 나중에 이제 그 성종 때 창덕궁 맞은편에 이제 성종 세 명의 대비를 모셨거든요. 대비를 모시려고 좀 그 넓혔어. 답을 하나 쳐두고 이게 창경궁이죠. 창경궁. 그래서 되게 이제 조선전기 때의 법궁은 정궁은 뭐예요? 경복궁이고 그다음 이궁이라는 게 있어요. 이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법궁, 정궁은 있고 제1의 궁궐은 있고 뭐 전쟁이 났거나 아니면 화재가 났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할 때 왕이 제2의 궁궐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궁은 창덕궁과 창경궁 이렇게 뒀죠. 네. 그래서 있고요. 그래서 얘가 제 예전에 창덕궁을 며칠 전에 갔다 왔거든요. 창경궁하고. 근데 경복궁하고 창덕궁, 창경궁은 딱 분위기가 달라요. 경복궁은 딱 계획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주변에 뭐 산림이나 이런 거 비원 제외는 없는데 창덕궁과 창경궁은 산을 그대로 둔 채, 그러니까 자연을 그대로 둔 채, 훼손되지 않은 채, 그걸 살려가면서 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풍광은 오히려 창덕궁과 창경궁이 더 나아.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그 문화유적지에 경복궁 대신에 창덕궁 이런 게 선택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연을 좋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경복궁은 약간 그 중국의 작은 섬? 비슷하게 이제 이게 좀 인위적인 색깔이 뜨는데 얘는 창덕궁은 아주 자연과 어울리게 건축물 배치시켰다. 그런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매난이 끝난 후에 이제 경복궁하고 창덕궁이 불 다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월산대군의 자택을 좀 개조해가지고 잠깐 임시 행궁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정릉동 행궁이야. 그래갖고 있다가 이제 강해군 때 이제 뭐가 복구가 시키죠? 창덕궁과 창경궁이 복구되죠. 경복궁 이상하게 내버려둬요, 그냥. 그걸 복구시키지 않고. 그래갖고 이제 창덕궁, 창경궁이 이제 다시, 정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강해군 때 만들었던 그 궁이 뭐냐면, 지금은 이제 거의 조금만 남아있지만, 서울박물관 쪽 있죠? 서울박물관인가? 거기 부근에 있는 경희궁이야. 경희궁을 만들었죠.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정궁은 창덕궁, 창경궁이 되는 거고, 이궁이 뭐가 되는 거야? 경희궁이 되죠. 경희궁. 네. 이런 체제가 이제 운영했다. 그러다가 대원군 이후에 경복궁이 뭐예요? 다시 부활되죠. 이게 정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창덕궁, 창경궁 이궁이 됐다가, 그 다음 아가팔천 이후에 어디로 돌아와요? 덕수궁. 그러니까 원래 먼저 경운궁인데, 얘는 정동동 행궁 있죠? 그걸 좀 더 넓혀가지고 만든 게 그 경운궁이야. 그 경운궁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종이 퇴위를 할 때, 궁을 뭘로 받냐면, 덕수로 받아요. 덕수. 그래서 고종이 계속 경운궁이 있었기 때문에 궁호의 명칭을 따서 덕수궁이 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순종은 어디 있었죠? 창덕궁, 창경궁이 있었죠. 이렇게 이제 해서 단궁체제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궁궐들이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그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장저 시절 때 있었던 그 궁을 별궁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궁이 뭘까요? 고종이 어릴 때 있었던 운영궁. 운영궁. 운영궁 들어오셨죠? 그거고, 그 다음에 칠궁이라는 게 있어요. 칠궁. 칠궁은 사람이 살고 있는 궁이 아니라, 그 왕을 생산한 후비의 신주를 모시는 궁이 있어. 7개 궁이 있어.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다음에 행궁이라고 해갖고 왕이 지방에 잠시 머물렀 때 이제 있었던 궁이 있죠. 그래서 옴양행궁, 수원에 있는 그 하성행궁, 이런 것도 행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궁궐명이 이제 동서남북 해갖고, 경북의 강화문, 뭐 청덕궁의 동화문, 창경, 이거는 그 궁궐문이죠. 그래서 광화문, 동화문, 흥화문, 경북의 대화문,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종묘사직당에 있고, 종묘는 뭘 하는 곳이죠? 종묘는? 신주. 네, 신주 모시는 거죠. 그래갖고, 되게 보면 이제,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멤모제를 한다고 했죠? 제외 국가이기 때문에 오모제죠. 그래서 제사는 5명을 지내요. 불천지주를 이성계를 지내고, 나머지는 자기를 기준으로 하고 4대까지 지낸다고 했죠? 그럼 나머지 왕들은 뭐냐? 그럼 요는 제사를 안 지내고 그 옆에 치워놔. 치워놓고 한꺼번에 제사를 지내.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들은 이제 왕이 죽을 때마다 신주를 모시는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죠. 그러니까 쭉 이렇게 나열된 형태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뭐냐면 종묘가 있고, 사직단은 이제 의례적인 건데, 사직단은 이제 사라는 건 토지 신의 하고 지금 곡물 신의 그러죠. 그래서 이제 사직단인데, 종묘 사직은 뭘 뜻한다고 했죠? 국가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경복궁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종묘가 있고, 그 우측에는 사직이 있어. 그래서 이게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다 어디에 명시되어 있냐면 그 주대에 명시되어 있는 거, 주대. 좌측에는 종묘, 우측에는 사직,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다. 그래서 주대에 이런 게 명기되어 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예. 그래서 있고,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지도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지도서 269페이지 보세요. 한양천도로 관련된 건데, 자, 조선과 한양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옛조선의 영광을 뜻하는 국을 조선이라 정했고, 이건 단권조선에서 역사의 유후성, 천선 후의 자부심인데, 그 조선후기 때 이제 단권을 우리나라 조상으로 이제 이식한 결과가 여기에 반영이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또 넘어가서 태조 3년에 새 수도를 개경해서 한양으로 옮겼죠. 그것도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보통 예전에는 이걸 이제 수도를 옮긴 이유가 남경길지사 갖고 설명해서 한양길지사 그렇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물론 이제 그 백성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믿고 있는 남경길지사를 언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인 이유는 뭐냐? 합리적인 거죠. 일단 한양이 어디에 중간에 있어요? 중앙에 딱 위치해 있죠. 요 남쪽에 한강을 끼고 있고, 그 강을 끼워야 돼. 왜 강을 끼워야 되겠어요? 고대 정근대 시대 때는 고속도로나 육상국도가 발달하지 못하니까 되게 다른 물자는 해상교통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좋은 물자나 이런 것들을 쉽게 직결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가 한강을 강을 끼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높은 산도 있고, 그 정형적인 뭐예요? 배삼임수야. 방어하기도 좋고, 예, 그래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되게 이건 합리적인 어떤 그 지휘관의 입각에서 이렇게 수도를 옮긴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남경길지사 풍수도참에 의해서 옮기진 않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생각하시고, 이게 이제 그 천재교육 110페이지로 있어요. 한양천도와 관련된 내용이. 잠깐 천재교육 한번 보죠. 자, 천재교육 110페이지 보면 그 한양을 새 도읍을 정했다. 한양은 한반도 중심에 위치하며 한강을 끼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그다음 산호 둘러싸여 방어도 유리하다. 그래서 도읍을 정한 후에 도성을 쌓고 궁궐을 지었다. 그래서 만약에 한양을 수도 정한 이유 써. 그럼 어떻게 써야겠어요? 한반도 중심에 위치해 있고 한강을 끼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산호 둘러싸여 방어하기 위해, 이걸 써야 돼요. 남경길지 쓰면 틀려요. 예, 이거 포세이돈에 나와있죠? 포세이돈에 어떻게 나왔어? 유교적 지리관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이제 한양을 옮긴 이유죠. 그렇지만 한양은 잠깐 이제 이성계 때 있었다가 왕자의 난이 나죠. 그러니까 이제 정종이 즉위하고 나서 불길하다 해서 수도 어디로 옮겨요? 다시 개경 옮겨가죠. 그런데 이제 태종이 즉위하고 나서 그때 아버지가 이제 태종 붙잡고 이제 뭐냐면 강복히 부탁을 해요. 내가 만든 수도 한양을 옮겨라. 그러니까 이제 또 거절할 수 없죠. 왕권의 정당성 확보에 위해서 이제 아버지 말을 좀 든든하게 해야죠. 그래서 수도를 어느 쪽 옮기죠? 다시 한양으로 재천도를 해요. 그때 이제 백성들이나 이제 관료들 뭐냐면 설득시키기 위해서 종묘에 가서 뭘 던진다고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정했다는데, 다 이건 모성수고고, 거기 뭐 두세 명만 참가해갖고 던졌다고 하는데, 이게 뭐 동전 던져가지고 결정했다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니까 설득시키기 한 거고, 하여튼 옮겼어. 근데 이제 광복궁은 영 불안해. 왜냐면 자기가 형제들 죽인 곳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싫고, 그래갖고 새로운 궁궐을 만든 게 뭐라고 했죠? 창덕궁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선 전기 때의 그 정치 상황을 보자. 이때 조선 전기라는 건 태조 때부터 해갖고 성종 때까지인데 여기 부분에서 은근히 좀 시험 문제 나와요. 특히 이제 태조가 이제 그 새롭게 개국을 했으니까 태조와 태종 때는 좀 가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의 어떤 법제와 정치제도 법제와 조선시대 법제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어. 그래서 태종 때 보면 계속 간직이 바뀌어. 간직이 바뀌어. 그건 왜냐면 종전에 있었던 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언제 완비가 되죠? 세종을 거쳐서 성종 때 완비돼요. 그래서 이불성자라는 것은 뭐냐면 제도적으로 완성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그리고 이거는 태조 때와 태종 때 정치사항들 좀 많이 나오죠. 특히 정도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세요. 정도전 행정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세종 때는 이제 나올 거 많죠. 세종 때 이제 과학기술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종가 나올 것 같은 세종 딱 한 번에 나오고 성종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은근히 안 나와요. 성종은 이상하게. 그래서 조선의 태종하고 그 다음에 세종을 중심으로 그리고 태종, 세종, 정도전 저 세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갖고 정치사를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일단 이제 개관 차원에서 이때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읽고 다시 넘어가긴 하죠. 자, 니베르 교과서 펴보세요. 니베르 교과서. 니베르 교과서 130페이지 펴보세요. 130페이지. 아니 130페이지인가? 아 123페이지요. 네, 123페이지에서 124페이지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네. 태조에서 성종 때까지 조선은 갈등과 혼란 속에서 통치 질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태조 이성계는 즉위한 뒤 단군 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하고 한양으로 수도로 옮겼다. 국정을 주도한 정도전은 인본 사상을 강조하고 조선 경국전을 편찬하여 조선 왕조의 통치 규범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의정부를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하는 재상 중심의 관료 체제를 갖추었다. 또한 정도전은 불시잡변을 저술하여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고 성리학을 통치의 인형으로 확립시켰다. 조선은 성리학을 건국 인형으로 삼았으므로 불교는 크게 위축되었다. 두 차례 왕자의 난을 통해 왕위에 오른 세종은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세종은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여 육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여러 왕에게 재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의정부의 힘을 약화시켰다. 또 언론기관인 사관원을 독립시켜 대신들을 견제하였으며 사병을 없애고 국왕의 친위 군사를 늘렸다. 세종은 세금과 군욕을 확보하기 위해 양전사업과 호급파악에 노력하였고 호배법을 시행하였다. 또 사원이 소유한 막대한 도시를 몰수하고 사원에 억울하게 소속된 노비를 조사하여 해방함으로써 사원의 경제적 기반을 축소하였다.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하여 왕의 권한을 의정부에 많이 넘겨주었고 황희 같은 인재를 등용하였다. 하지만 인사와 군사에 관한 일은 세종이 직접 맡아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하였다. 세종은 집현전을 설치하여 학자들과 많은 토론을 거쳐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시기에 신숙주, 정인지, 서거정, 성삼문 등 뛰어난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대외적으로는 북방의 사군육진을 개척하여 오늘날의 국경선을 확보하였고 외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세종 이후 문종이 일찍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김종서, 황보인 등 세상에게 정치적 권한이 크게 넘어가자 수양대군이 정변을 일으켰다. 세조는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 통치체제를 다시 육조 직계제로 고치고 황관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집현전을 폐지하였다. 또한 경연을 열지 않았으며 중친들을 등용하기도 하였다. 세조는 국가의 통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사찰과 승려에 대해서는 억압 정책을 폈으나 불교는 왕실의 안녕을 비는 행사를 통해 명맥을 유지하였다.
성종은 경연을 활성화하여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집현전을 계승하여 홍문관을 두고 관원 모두가 경영관을 겸하게 하고 간증 기능까지도 부여하였으며 정승을 비롯한 주요 관리도 경연에 참여하게 하였다. 또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복대전을 편찬하여 발표하였다. 이로써 조선은 합리적인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는 통치 체제가 완비되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보고요. 잠깐 이제 옆에 보면 거기 그 한양 있죠. 한양은 상당히 계획도시인데 거기 뭐 사대문하고 사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봐두시고 사대문과 사소문의 이름을 붙인 사람이 누구죠? 정도전이고 거기 하나하나는 인이예지신이라는 어떤 유교적 덕목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사대문 보고 사소문이 하고 사대문 중간중간 사이에 사소문도 있었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종로 해화동이 보이죠? 해화 어디 딱 들어왔죠? 여기 해화동이잖아. 여기가. 그래서 그 앞부분을 대학로라고 이제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대학로라는 건 왜 대학로인지 아시죠? 그 마도니에 공원이 그 경성제국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일한 대학이 있을 때 그래서 그 대학로 이렇게 붙이고 해화라는 명칭은 왜 하냐면 여기 때 여진족 추장들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이 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에게 뭘 준다? 은혜를 베푼다. 그래갖고 해화라는 명칭이 생겼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제 여진족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예요. 여기가 상대가. 자, 하여튼 그건 좀 파악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태조의 정치를 보죠. 태조. 자, 태조에 넘어가기 전에 이제 조선시대 때는 다시 고조 청춘기처럼 뭐가 복귀되죠? 조와 종이, 조종제. 그래갖고 그 예전에 나왔던 시호하고 묘호는 다르다고 했죠. 그 종묘에 올리는 이름을 묘호인데 되게 이제 그 조를 붙인 사람들은 나라를 건국했거나 나라에 준하는 업적을 세운 사람 조라고 붙인 거야. 그래서 태조 이런 사람은 나라를 건국한 거고 예를 들어 이제 인조 같은 거는 뭘까요? 호난을 극복했잖아. 네, 극복했는지 그냥 망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후대 사람 평가니까 영조와 정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영조와 정조는 나중에 원래 처음에 영종과 정종이었는데 고조 때 다시 바뀐 거예요. 그는 바뀐 거고 종이라는 것은 그냥 웬만한 사람들 가다 종이 붙이는 그래서 우리가 세종 같은 사람도 세조가 돼야 될 텐데 왜 세종이냐? 그건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 판단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왕조차는 되지 못한 사람들, 왕하다가 이제 쫓겨난 사람들. 예전에 왕이 되기 이전에 명칭을 붙이죠. 뭐 강해군, 연산군 이렇게 이제 붙였다는 걸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태조의 정책들 이제 볼게요. 태조의 정책. 자, 먼저 태조의 정책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양을 천도했어. 이 사람은. 그래서 한양 천도의 의미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제 한 두세 가지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정도전 사상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이제 정도전을 중심으로 이제 하는데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조선 초기 때 거의 문물제도는 다 마련했어요. 그래서 각종 기관명, 궁궐 이름, 심지어 부, 주, 군현의 이름 등 이름을 다 지었어.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신봉하는 책이 2개가 있죠. 하나가 맹자, 또 하나가 주례. 그래서 맹자와 주례, 맹자는 이제 역성을 때 이용했고, 이 주례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조선 건국 시기에 이용했던 건데, 이 주례라는 책은 이제 어떤 책이냐면, 보통 우리가 오경이 중에 예경이 있죠. 예경. 예경이 3개로 나눠요. 의례, 주례, 이렇게, 의례, 주례, 또 하나, 얘기, 이렇게 나는데, 그 중에 주공이 만든, 주공이 여러 가지 제도와 문물을 만들었잖아요. 주나라 주공이. 그걸 기록한 것이 주례야. 근데 이거는 그 뿐이고, 실제로 주공이셨다고 이제 보기는 어렵고요. 이거는 후대 사람들이 이제 가탁을 한 거예요. 가탁을. 그래서 주례 내용을 보면 이제 되게 좀 유교적인 색깔보다는 법가적인 색깔이 되게 강하거든요. 특히 유교는 공개념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뭘 가지면
공개념, 공전제, 공영 그런 것들 되게 그 토지의 공개념적인 어떤 개념들 국가가 적극적 간섭을 해갖고 토지제를 정리하고 산업 질서를 마련하고 국가제도를 만들어. 근데 유교에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거든요. 국가가 적극적인 그런 내용들이. 근데 조례는 이런 법과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다. 그럼 조례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언제 때냐? 여기 써있지만 고려 중기 때 이후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갖고 혁명파 사대부들이 이 주례를 이용해갖고 국가제도를 정립했다. 근데 이 주례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 개혁을 하는 걸 항상 이용하는 거야. 그 왕광이라든지 왕왕성이라든지 이 사람들 개혁할 때 다 주례 내세웠어. 그러니까 고문파니 극문파니 상관없이 그러니까 개혁의 어떤 바이블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고려 때 들어왔다고 하는데 자 하여튼 그런 걸 바탕으로 했다. 그리고 이건 성리학하고 별로 관련이 없어요. 이 주례는 오히려 한당유학적인 어떤 성격이 좀 강한데 그래서 초창기 때 그 성리학자들은 반은 성리학자지만 반은 뭐라고 했죠? 한당유학적인 어떤 국가주의 사관을 갖고 있다고 했죠? 예, 그런 측면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하여튼 이 주례적 질서를 바탕으로 했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여러 책을 썼죠. 그래서 그 중에는 조선 건국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그 법제사 할 때 얘기하겠지만 뭐와 관련된 책이죠? 개인이 만든 거예요. 국가가 만든 그러니까 개인이 만든 사천집이죠. 사천 법률직인데 거기에 국가의 운영 방법들을 다 적어놨어. 그리고 어디에 실려있죠? 상봉지기에 실려있죠. 어떤 게 상봉지기가 하는데 상봉지기나 조선건국전은 똑같아요. 왜냐면 상봉은 누가 구해요? 정도리는 호잖아. 그러니까 정도리 사후에 이제 그 만들어진 거야. 이거는 추후에 이제 정도리가 만들었던 여러 문학 작품이나 그가 썼던 이제 시나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게 상봉지기예요. 예, 하여튼 거기 내용을 보면 자 누구의 역할을 되게 강조하냐면 총재의 역할을 강조해. 이 총재라는 존재는 누구야? 재상이죠. 그래서 재상이 모든 것을 다 가난해야 된다. 백간을 통과하고. 그럼 왕은 어떤 존재다? 왕은 뭐냐면 재상을 잘 뽑으면 된다 그냥. 왕은 가만히 있어라. 재상만 다 잘 뽑고 모든 걸 나 누구한테 맡겨라? 재상한테 맡겨라. 그러니까 이제 재상 중심, 신권 중심이야.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당연히 누구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왕권강을 해서 이방원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방원하고의 정도전의 이제 갈등을 표면적으로는 이제 세자책복 때문이야. 그러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 그 밑바닥에 보면 정치 지향이 달라. 같은 중앙집권이야. 이방원이나 그 다음에 그 정도전이나. 근데 이 중앙집권을 누가 하느냐? 정도전은 재상이 중심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방원은 왕이 중심이 된다.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도전하고 이제 이방원이 라이벌 관계였고 대립 관계였는데 또 아이러니를 또 보면 그 정도전이 구상했던 정책들이 대부분 누가 다 실현해 준 거죠? 후에 이방원들이 다 했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병학파 같은 거 있죠? 처음에 바른다에서 왕자에 다녔는데 막상 자기가 집권하니까 사병이라는 게 왕권의 걸림돌이지. 가감하게 했죠. 그래서 되게 보면 이제 정도전의 사상을 이방원이 계승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방원 정도를 되게 싫어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민본적 통치 구조만 해서 조선건국주의니 아까 사천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후에 이제 그 나중에 육전체계 구성에 큰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성리학적인 통치력. 그래서 대표적인 책이 뭐예요? 불시자편이죠. 예. 그 다음에 정치안을 지향하는 거 뭐예요? 왕도 정치죠. 그래서 우리가 정도전의 사상을 패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왕도를 기본으로 패도라는 거는 잠시 왕조 교체만 필요할 때고 기본적으로 왕도 정치 이 사람도.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의정부 서사제도에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재상은 위로부터 임금을 받들고 그 아래로 백관을 통과하고요. 왕의 역할은 뭐죠? 훌륭한 재상만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왕은 세습제이기 때문에 뛰어날 수도 있고 어디서 올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랜덤이잖아. 근데 재상은 뭐예요? 능력을 검증받는 사람이죠. 당연히 정치의 중심은 누구다? 재상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피게 된 거죠. 이 총재단의 주 내용이.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럼 관련된 내용을 지도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지도서 271페이지. 자, 271페이지에 유교의 정치사상이 보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유교의 정치사상의 기본이 됐던 걸, 사상을 체계한 게 그 정도된 총재론인데,
이 총재라는 제도도 당연히 어디에 나오냐? 주대에서 나온 거예요. 주대라는 개념에서.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웹페이지에 있는 하나, 둘, 세 번째 이제 잠깐 보세요. 자, 그 유교정치 이상을 실현해서 군주의 패도 정치를 방지하고 왕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체가 필요했는데 여기에서 알맞는 제도가 주나라의 총재 제도다. 이 총재는 정치적 실권을 물고 재상에게는 위도는 인도를 만들고 아니면 백가를 통한 만민을 다스린 중책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데 저 요 부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271페이지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두 번째 줄 읽어보세요. 참고로 총재, 재상의 역할에 관련된 문제는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단락부터 쭉 읽어볼까요? 유교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왕과 신하가 유교의 깊은 소양을 가져야 했으며 왕도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 정치 체제의 마련이 필수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의 모든 의례와 제도는 유교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왕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유교 정치에 대한 교양과 유교 윤리가 일반화되고 생활화되었다. 이러한 유교 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주의 패도 정치를 방지하고 왕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 체제가 필요하였다. 여기에 가장 알맞은 제도는 주대의 총재 제도였다. 이 제도에서는 총재에게 정치의 실권이 부여된다. 재상에게는 위로는 임금을 받들어 올바르게 인도하고 아래로는 백관을 통괄하고 만민을 다스리는 중책이 부여된다. 임금이 어진 지의 여부는 재상을 얼마나 잘 선택했는가에 달려있고 정치가 잘 다스려졌는지의 여부는 재상이 어진지 아닌지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계속 읽으세요. 군주의 독단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유자적 재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치를 이상으로 하였다. 자, 그러면 관련된 기출문제 잠깐 펴볼게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조선 정치사 1번하고 2번 문제 있죠? 자, 여기 있는데 이제 그 2번 문제는 이제 좀 이따가 풀어보고 1번 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여기면 다음 자료에 말하는 군주와 재상의 지칙을 각각 쓰고, 다음에 그 상황과 관련돼서 유신지정의 의미, 가의 유신지정의 의미를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말 자체가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군주와 재상의 지책? 그런 말이 많죠. 이건 이제 뭐라고 이제 하냐면, 그 논리가 동어 방법의 논리라고 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동어 방법의 오류라고 이제 하는데, 얘가 환자가 의사에게, 중대한 병에 걸렸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근데, 의사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이게 말이 돼요? 그냥 중대한 병하고 심각한 병은 동일한 말이잖아. 말만 좀, 단어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지금 중대한 병에 걸렸으면 이런 병에 암에 걸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군주와 재상의 지책? 지책이 군주와 재상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오류야 이거는. 이거는 군주와 재상의 역할을 각각 써야 이게 맞죠. 네. 그리고 당시 상황과 관련해 가의 유신지정의 의미를 쓰시오. 자, 한문 해석 부분은 그 밑에 있으니까 각자 보시고 거기에 이제 상봉직이라고 적혀놨죠. 상봉직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정도전 허예요. 조선 건국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자, 그러면 군주의 지책을 뭐라고 봤죠? 아까 읽은 것처럼 혁명의 재상을 선택한 거고 재상의 지책이 뭐예요? 인권을 받들고 백성을 통과하고 만민을 다스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재상의 지책이죠. 그 다음에 여기 유신지정이란 뭐냐? 자, 보통 유신지정이라는 이제 유신하면 메이지 유신정권 하니까 좀 그러니까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유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낡은 것을 바꿔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고려의 어떤 낡은 것을 바꿔서 조선의 새로운 걸 만든다는 뜻이죠. 그걸 통해 통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 왕조의 낡은 제도나 체제를 무너뜨리고 조선 왕조의 새로운 제도와 체제를 성립한다. 그래서 이건 아까 이제 그 정도전이 구법파요, 신법파요? 신법파. 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그러면 태조의 정책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죠. 태조의 정책들은 이제 크게 이제 그 군사제도 개편, 이제 있고 뭐 여러 가지 문물 관리 선발, 임용제도, 지방제도인데 태조나 태종 때는 되게 이제 조선의 왕조가 건국하고 나서 새로운 문물제도가 막 만들어지듯이 그러니까 변화도 되게 많았고 이런 시대인데 요거 부분은 이제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가 할게요. 네. 네.